이호선 방위력 개선 사업 관련해서 T50 개발해서 기억나시는 게 또 있으시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뭐 그런 건가요? T50 관련해서는 최초 개발 과정에서는 제가 직접 개입은 안 했었고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에서 양산을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제가 99년 2000년도에 국방부 그 분석평가원실이 있으면서 최초 개입 보고서를 써야 이것이 예산에 담기고 가는데 그때 반대가 많았어요. 너무 비싸다. 훈련기 치고는 너무 고사양이다.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진짜 그 정도 항공 기술이 되느냐라는 의문 제시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 카이 연구진들, 그다음에 이제 국가연에서 그 항공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연구하는 분들, 그리고 국내 모든 항공 관련 교수님들이 다 협업해서 참여해서 그분들의 집념이 T50 개발 성공까지 이어졌고, 그것이 FA50, 그것이 KF21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T50 개발하는 과정, 그때 이제 분석 보고서를 쓰느라고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얘기들도 많고, 기술을 다 못하면 풀어내기 위해서 외국 기술진들 어떻게든 접촉해서 들어보고, 정상적인 만남 과정에서는 답변을 안 해주니까 죄송합니다, 술 진탕 먹이가 술 취해서 말하게 만들고 뭐 그런 과정까지 거치고, 그럼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연구진들이 USB를 하거나 뭐 자료를 빼거나 그것도 아니고 예. 메모리도 안 되고 예. 눈으로 보고 했던 거를 암기하는 거, 암기해 와서 저녁에 숙소 와서 복귀해가지고 본인도 만취한 상태에서 외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개발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살았던 것 같아요. T50이건 KF21이건 간에 우리나라 기술진들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뭐 이건 밝혀둘 것 같은데, 그 M샘에 그 들어가는 다기능 레이더, 그게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레이더가 원래 탐지 레이더, 추적, 피하 식별 레이더, 추적 레이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모은 것이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이 방공정도부가 모아져야만이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거니까 최첨단 레이더인데, 그 레이더 들어가는 송신기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거를 저 어느 나라하고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 걸 개발해 주면서 원래 기술 이전하게 돼 있는데, 기술 이전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진 몇 장 줘요. 그 사진을 얻기 위해서 영하 20도에서 7시간, 9시간 서서 기다려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사진 2장 얻어오느라고 출장 가서 이 사진 몇 개월 한 번씩 얻는 사진을 분석해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술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영하 20도 7시간 서보셨어요? 눈물 섞인 비화는 뭐 엄청나게 많죠. 저는 목격자고 K방산의 산증인은 그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옆에서 보고 다녔잖아요, 그분들의 노력을. 청장님은 양산에 기여를 하셨고, 저는 그 양산된 T50을 가지고 2007년에 최초 조종사 양성을 했던 고등비행 입과하는 조종사 12명을 받아서 T50으로 최초로 조종사를 만들었던, 그래서 T50에 대해서도 저도 좀 각별한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하늘에만 있지 말고 우주로 한번 가보시죠. 예전에 저희가 프로파일럿에서 우주 시리즈를 몇 편을 냈었습니다. 관련된 분들 이야기 좀 했었고요. 일단 방사청에서 저희가 먼저 했던 4.25 사업, 제가 1년 한 2개월, 3개월 지정치료사업부장 시작과 끝까지 해도 못했던 걸 정리하셨죠. 부사장님께서 1년 4개월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죠. 제가 후임으로 갔는데, 이제 정찰 위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4.25 사업을 국회에서도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거 비닉 사업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국방우주력발전 기본계획 안에 있는 사업이다. 그래 보니까는 정부 부처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4.25 사업이 이제 군 정찰 위성 사업으로는 최초로, 군 독자 위성을 가지는 최초 사업으로 17년 8월 방주에 통과한 이후에 실제 그 시제업체 선정되고 쭉 한 것은 그해 말 선정되면서 쭉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큰 계기가 된 게 이제 작년 5월에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면서 미사일 개발의 그 많은 부분은 우주 발사체 기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가지고 있는 고체연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상태고, 그리고 우리 항우연, 그다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우주 관련 하는 분들이 유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주 사업,
위성은 세 가지 큰 구성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사체가 있고, 위성을 실어 나르는 우주 버스, 위성체 본체가 있고, 그 위성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탑재체, 정찰위성은 정찰하는 센서가 있는 것이고, 통신위성은 통신 관련 기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뭐 그런 겁니다. 발사체 관련 기술이 이제 민으로 이전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면서 우주 관련 산업을 국내에서도 발전시키자. 더불어서 향후 통신이건 모든 기술이 우주를 제외하면 많은 부분이 후발국으로서 계속 선진국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국방 분야 관련해서는 더더욱이 통신, 5G, 6G, 양자통신까지 간다. 이건 우주통신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수에서도 UAM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는 우주에서 통신에 의해서 아주 GPS 신호 이런 게 아주 정교하게 신호를 받아야 자율주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즉 우주를 제외한 국가 발전, 기술 발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기정통부대로 나름대로 민수 분야 발전 계획은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 방위사업청도 작년에 우주 발전 계획을 사용해서 작년 12월에 국방 우주 산업 우주 방위력 개선 사업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형 GPS를 만드는 KPS 사업은 범부처 공동 사업으로 곧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우주 관련해 가지고 사요처럼 대형 위성, 1톤 이상의 대형 위성만이 아니고 100kg에서 150kg 정도 되는 소형 또는 초소형 위성이 초저궤도 또는 저궤도, 300km에서 한 500km 사이가 이제 저궤도인데, 초저궤도는 한 300km 정도 이 궤도를 움직이면서 통신까지 하든가 아니면 정찰을 하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향후 한 10년 사이에 10조 이상이 국방 분야에서만 투입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나라에도 스페이스 X와 같은 민간의 우주 산업을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업체가 출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들으시면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거는 절대 청장님이 지금 국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요 자체에 대한 후속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별도 소요로 제기돼야 되는데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초소형 위성하고 그 대형 위성하고는 역할이 좀 차이가 나서 서로 결합을 하면 완벽하게 작동 시간이나 그 정확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사요 사업궤도는 재방문 주기가 2시간이 좀 넘습니다. 국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 감시 정찰로서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 값싸게 수십 킬로를 띄우면 재방문 무기가 완전히 단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해상도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유 같은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해상도 측면에서 보완을 해주면서 AI 기능까지 집어넣어서 자동 판독 기능을 하게 되면 자동 추적이 가능해서 그걸 결합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사유 같은 경우에 쏘고 나서 운영하는 기간이 정상적으로는 이제 한 7년, 8년 이렇게 될 테니까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보완하는 사업들이 있어줘야겠죠.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사업은 아니죠. 쉬운 사업은 이제 우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실적인 계획이 또 이제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항공우주청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방사청 역할이나 전망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항공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같이 결합을 해서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청의 출범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요 사업의 경우에 비닉으로 갔어야 되는데라는 말씀을 우리 부사장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위성의 궤도와 재방문 주기가 밝혀지면 정찰위성으로서 기능을 다 상실합니다. 순수 민수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국제 우주기구에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주파수 대역까지. 그러면 정찰위성으로서 기능하겠습니까? 더불어서 이를테면 우주 공간에서 우리나라가 5G건 6G건 세계 주도권을 가지면서 제공할 경우에 적성국이 우리 통신 위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위성도 15년, 20년에 개발될 수 있어. 우주 공간에 레이저 무기를 쏜다든지, 그럼 우리는 방어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무기를 또 공격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제 소설처럼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 계획이 있는 건 아직은 아니고, 그러면 그거를 민간 분야에서 완전히 다 밝히면서 가겠는가? 우주 개발은 지금은 전 세계에서 다 공개하면서 가는 게 민수 분야에서 개발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방 분야의 특수성은 좀 인정해 주시고, 이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줄 사람 말씀은 드리고 싶고, 그러나 우주개발 사업은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실패했을 때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항공우주청을 출범하든지 해서 국가 전체 역량을 결집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인 것 같다. 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해석이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청장님이 보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느낀 겁니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더불어서 새로운 기술을 순식간에 채택해서 유연하게 사업 추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전쟁 범죄에 해당할 만큼 나쁜 행위를 무지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 유엔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던가 하려고 할 때 인도는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찬성은 안 했어요. 공개적으로는 러시아 비난을 했지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도 무기 체계에 제가 알기로 약 반 이상을 러시아제 무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를 그 제재하는 데 참여하게 되면 자국의 무기 체계 반이 러시아가 제재를 해버려요. 근데 인도는 국경 분쟁이 있잖아요. 지금도 군 운영 유지를 해야 돼요. 의존할 경우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크라이나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꼭 우크라이나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지금 FA-50을 수십 대를 갖다 준다. 우크라이나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FA-50을 하려면 미국이 훈련받은 조종사가 기종전환 훈련해서 저기 부사님 기종전환해서 실제 그거를 내가 숙달이 돼서 운영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전혀 안 써본 서방 무기 체계를 이 시스템이 다른 거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년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출중한 전투기 조종사도 6개월 이상이 걸릴 겁니다.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데 6개월 후에 그 조종사를 빼서 훈련시켜 출중한 사람들을 아니면 신참을 시키면 2년 넘게 걸릴 거예요. 그죠? 자국의 무기체계가 개발된 무기체계가 있으면 끊임을 쓸 수 있고 제가 무기체계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수출을 왜 하러 다니느냐. 방산 수출은 동맹 구축의 가장 기반이 됩니다. 무기체계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국가 이익이 그 나라하고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협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A라는 국가에 중요 무기체계를 수출했을 때는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의존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그만큼 우리한테 위기시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위기시에 이 무기체를 갖다 쓸 수 있어요. 즉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요. 동맹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현장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방산협력입니다. 그리고 그 방산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한테 의존 안 하려면 자국 방산을 육성해서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된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뉴스에 나왔는데 1950년대 개발된 그 러시아제 수류탄 곤봉탄 그거를 활용해서 1,200만 원짜리 1,100만 원짜리 드론에 띄워가지고 공중에 띄워서 채공하다가 러시아 장갑차에 떨어뜨려 뚫어 파괴하거든요. 드론이라고 하는 소형 드론과 과거 무기체를 결합하니까 1,200만 원 가지고 10억 원이 넘는 장갑차를 완벽하게 현재해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직접 보여주고 있거든. 그러면 기술 발전 추세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발전된 기술을 즉시 내 무기체에 업그레이드, 채택하는 유연성 이것이 방위력 계산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역사가들도 그렇고요. 또 군 내부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사를 공부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결론은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 공연불 아니면 뭐 하원 아까 제가 잠깐 동원했던 국뽕 그거밖에 안 될 겁니다. 마지막 그 소감하고 뭐 같이 해주셔도 되는데 24년 핵대 근무를 해오시면서 꼭 이 한말은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국방분야 일한 지는 30년이 넘고 핵도 근무한 지는 24년. 제 유니폼 입은 사람들 특징을 잘 알아요. 유니폼 입은 사람들은 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기 먹고 살아갑니다. 사기 먹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해. 근데 막 혼내면 주눅 들어가지고 안 하던 실수도 해. 방산이 과거에 비리라는 프레임에 얽매여서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나 지금 최선을 다했으나 기술력이 부족해서 중단했던 것마저도 비리 이렇게 보도되고 낙인 찍혔을 때 할 힘을 잃어버려요. KF-21을 놓고도 애정 어린 눈으로 칭찬해 주십사, 격려해 주십사. 그러면 더 잘할 거다. 더불어서 방산 강국으로 진입하고 발전하는 기회는 향후 2, 3년 남아 있습니다. 2, 3년이 지나면 기회 창은 닫힐 겁니다. 그 2, 3년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 방산 관련 있는 분들 한 번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한 번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다고 질책 너무 하지 마시고 박수 쳐주십시오. 그러면 2, 3년 이내에 방산이 민수도 견인하고 우리 국격을 높이고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위산업, 방위사업 위해서 노력 계속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